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간 25일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과 베트남의 시차 등을 감안하면 현지 시간 26일 늦게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이틀 전에 도착했던 지난해 싱가포르 1차 회담 때와 달리 회담에 임박해서 도착하는 겁니다.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가장 빠르게 세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에 실질적이고 진정한 진전을 기대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다만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하루가 될 수도 이틀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그제 오후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서 베이징에 들르지 않고 남행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으로 향하는 최단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쯤에는 중국과 베트남 접경 지역인 핑샹을 지나고 하노이에는 내일 오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모레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을 부정하고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황교안 후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한 자유한국당은 오늘과 내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소속 경찰관과 클럽 버닝썬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버닝썬 관련 사건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경찰관과 업소 간의 유착 관계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감찰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을 출발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향합니다. 워싱턴과 베트남의 시차 등을 감안하면 현지 시간 26일 늦게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이틀 전에 도착했던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회담에 임박해서 도착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북미 양측의 이견이 어느 정도 접근을 이룬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내일 오전이면 회담이 열리는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틀이 남았는데요. 두 정상을 맞이할 하노이 현재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월 25일 월요일 아침엔 먼저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간 25일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시차와 비행 시간을 감안하면 26일 늦게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이틀 전 도착한 1차 때와는 달리 회담 하루 전 도착하는 겁니다.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실무진들이 이미 하노이에 도착한 가운데 고위 관료들의 입국으로 협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세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리적 위치와 국민들의 힘으로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에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이고 진정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하루가 될 수도 이틀이 될 수도 있다며 비핵화 로드맵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4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며 우리 팀은 오늘도 현장에서 로드맵을 진전시키기 위한 길을 내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성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회담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함도 내비쳤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다른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다면서 당일치기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그간 실무 협상을 지휘해온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에 대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 일정표를 끌어내야 하는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들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곧장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베트남 접경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는 어제 오후 2시 중국 텐진을 지났습니다. 이후 열차는 허베이성 바오딩을 지나 스자장을 통과해 달리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남행하는 노선을 택한 겁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중국 지도부와의 만남을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열차는 현재 운행 경로로 볼 때 정저우와 우한, 창산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최단 노선입니다. 열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지만 구간별 선로 사정을 고려하면 오늘 밤을 전후로 접경 지역인 핑샹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오전 중국 동당역에 도착하면 김 위원장은 승용차로 갈아타고 하노이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동당역은 현재 김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전면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 경비도 한층 삼엄해진 상태입니다. 또 베트남 당국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당에서 하노이를 잇는 170km 구간 도로에 대해 전면 통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김 위원장은 내일 하노이 도착이 전망되지만 중간에 삼성 공장 등에 있는 박린성 산업단지에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어제 오전 전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겁니다. 경제와 인사를 담당하는 당 고위 간부가 동행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설주 여사는 수행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회담을 사흘이나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겁니다. 함께 출발한 대표단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이수용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등 외교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동행했습니다. 경제와 인사를 담당하는 당 고위 간부가 포함된 건 다른 점입니다. 내각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 김평애 부위원장과 경제 문제를 챙겨온 오수용 부위원장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회담뿐 아니라 이들에게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직접 천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부인인 이설주 여사는 공식 수행원 명단에선 빠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 형식을 공식 친선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주 목적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빈 방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정부가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하노이까지 걸리는 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전용기를 탔다면 5시간이 걸리는데 왜 이 열차편을 이용한 건지 여기에는 정치적인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인데요. 열차를 이용해서 우방국들을 찾았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연상시키고 무엇보다 이 특별 열차의 동선 하나하나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비행기로 5시간, 열차로 수십 시간. 김정은의 열차 이용은 상식 밖입니다. I think he obviously wants to see himself as a man of the people and traveling how the common people travel. Also maybe safer. 나름의 정치적 전략이 깔린 셈법으로 보입니다. 먼저 할아버지인 김일성 향수를 이용해 북한 내부 결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차와 비행기로 베트남을 방문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열차를 이용해 우방국을 방문했던 만큼 철도를 이용한 북한식 정통 외교에 대를 잇겠다는 의지도 읽힙니다. 대외적으로는 존재감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 현지 분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이 비행기를 탈 때보다 훨씬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중국 전용기를 빌려 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격이 손상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중간에 비행기로 갈아탈 수 있고 이런 불확실성은 경호와 보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이번 주에 열립니다. 모레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고 또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얘기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정치 지도자로 결격 사유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한국당 당대표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태블릿 PC 조작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특정한 성향분들한테는 그런 뉴스가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이른바 가짜 뉴스를 황 후보가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편승을 해서 정치적 실리를 취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결격사유입니다. 이런 행보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오 후보의 발언이 나온 뒤 황교안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애둘러 반박했습니다. 탄핵 논란은 자신에게도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호한 발언으로 논란을 비켜가려는 모양새입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우리 토론회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가 돼야 미래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정리 다 됐습니다. 정리가 된 뭐가 거를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JTBC 임소라입니다. 경찰관과 업소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전국적인 감찰이 실시가 됩니다. 폭행과 마약 등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소속 경찰관과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원래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었지만 강남서가 수사 주체에서 제외된 겁니다. 역삼지구대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20대 김모 씨의 성추행 사건 등도 모두 광수대가 담당하게 됩니다. 강남서 소속 경찰관이 버닝썬과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강남서가 수사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 광수대는 버닝썬과 경찰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는데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관과 업소 간 유착 여부에 대해서 전국적인 감찰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감찰과 여러 기능을 통해서 첩보 수집을 하고 관련된 의혹을 수사를 해서 유착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가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 일부를 해체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권 지우기에 불과하다며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국회에 대해서는 최소 조건만 맞으면 등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선거인단의 전체 투표율이 24.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전당대회 투표율 25.2%보다 조금 낮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2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를 한 뒤 합산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전국 전사의 임직원들이 다음 달부터는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복장을 완전 자율화하는 건데요. 앞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언급하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보수적이고 남성적인 사내 문화가 강했던 현대차여서 이 같은 자율 복장 근무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에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는 6,500여 명으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보다는 55% 가까이 줄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사라진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는 민간 아파트의 원가 공개 항목이 다음 달부터 확대가 되는데요. 지금 12개인데 이게 62개로 늘어납니다. 분양가가 적정한지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와 병원 측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경북 경주시 간포 동쪽 해상에서 10톤급 어선이 항해 중이던 모래 운반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6명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식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냉동 창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리산 북방산 개구리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열흘이나 일찍 산란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월 1일이었는데 올해는 지난 19일에 첫 산란이 관측이 됐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해 겨울만큼 올겨울은 춥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닷컴 조사 결과 연예인 주식 부자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배용준에 이어서 5위에 배우였던 박순애 씨가 올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수소차 관련주로 꼽히는 풍국주정의 2대 주주입니다. 정부의 수소차 육성 전략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곡 나투데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3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3억 건 넘게 본 뮤직비디오를 9개나 갖게 됐습니다. 한국 가수 최다 기록입니다. 네, 서울 광화문에서 세종시로 지난 한 달 동안 이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오늘 세종청사에서 첫 간부 회의를 합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엽니다. 앞서 이 같은 집단 거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정부는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국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오늘 서울 광화문 상공에서 비행 연습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3.1절 행사와 관련한 사전 연습인데요. 공군은 해당 연습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출근길 뿌연 잿빛 하늘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그중 충북 지역은 특히 오전 중에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모두 지나간 듯하죠. 한낮에는 두꺼운 외투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어 있고요. 낮에도 일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영남 동해안에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 웃돌면서 온화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0도, 대전과 전주가 12도, 대구와 광주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10도, 개성이 11도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나쁨 단계에 보일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윤대영 선수가 어제 아침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 소속 윤대영 선수의 차가 7차선 도로 위에서 발견된 건 어제 아침 8시 10분쯤입니다. 윤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윤 씨를 발견해 깨우는 과정에서 윤 씨 차가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로 측정됐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6시 50분쯤엔 인천에서 30대 운전자 이모 씨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도로 표지판은 넘어졌고 가드레일은 구겨졌습니다. 플라스틱 소재의 충격 흡수 장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두고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30분간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젯밤 11시 50분쯤엔 인천 백석 교차로에서 50대 운전자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윤 선수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 0.1% 내외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 모두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고 윤창호 씨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자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19살 차태현 씨가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대학 입학을 열흘 앞두고 있었고 사고 전날이 바로 어머니 생일이었다며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사진 속에서처럼 차태현 씨는 항상 환하게 웃었습니다. 밝은 미소 뒤엔 또래보다 의젓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체계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서 하지만 걱정만큼 컸을 차 씨의 기대는 한순간 물거품이 됐습니다. 차 씨는 지난 22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은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직접 산 케이크로 조촐하지만 오붓한 파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허리 수술을 받은 차 씨는 늦은 밤인데도 운동을 하겠다며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리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제 아침 차 씨는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그 새벽 차 씨의 생명을 잃게 만든 30대 회사원은 현장에서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보호받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글엔 어제까지 8,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최근 대학들은 추가 합격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개 이상의 학교에 합격한 수험생이 마감까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다음 학생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탈락자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글까지 등장했는데 교육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립대 편입학 예비순위였던 A씨는 끝내 추가 합격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립대 외에 다른 학교에도 합격한 앞순위 학생이 마감이 지난 다음 날에서야 등록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마감 전에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A씨에게 기회가 왔겠지만 결국 미충원, 빈자리로 남았습니다. 저 자리가 제 자리인데 그리고 이 1년 일하는 입시 생활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의 탓을 많이 하게 되죠. 제 교육의 지금 교육제도의 탓을. 이중 등록은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추가 합격 과정에선 구두 의사만 밝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학생이 등록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번한테 전화가 안 갔던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인터넷상에서는 6개 학교에 합격해 고민 중이란 글이 올라오자 6중 등록으로 5명의 수험생이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예 미충원 발생시키는 법이란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른 수험생을 떨어뜨리면 재밌겠다는 조롱도 보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합격자의 권리다. 네가 잘 봤으면 그럴 일 없지 않느냐. 교육부는 안타깝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대학이 구조의 문제예요. 대학은 할 수가 없어요. 그 학생이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가 수시, 정시, 편입 등 모든 대입 과정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평양을 출발해 현재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집무실입니다. 열차 내부에는 회의실이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중한 외관을 자랑하는 녹색 열차. 지난해 3월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한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입니다. 단둥에 도착하자 숭타오 대외 연락부장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두 줄로 늘어선 푹신한 소파엔 참모들과 이설주 여사가 앉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무도 보고 외빈도 접견하는 공간으로 벽걸이 TV와 통신 장비도 갖췄습니다. 식당 칸으로 보이는 장소에선 회의도 합니다. 이 밖에 연회실과 침대 칸을 갖췄고 폭발의 충격을 견딜 만큼 안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도 전용 열차를 애용했습니다. 2001년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한 인사는 열차에 대형 스크린과 노래방 기기가 있었고 고급 포도주와 상어 지느러미 요리가 빠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 빌렸던 중국 항공기가 오히려 불편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움직이는 집무실에서 이곳 하노이로 향하는 동안 참모들과 함께 정상회담 전략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하노이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23일 오후에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 열차는 현재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현지 시간 25일 하노이를 향해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현지에서는 북미 실무협상단이 매일 만나면서 고강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하노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 연구센터장을 맡으셨군요. 네네. 네, 안보전략연구실장을 맡으셨었잖아요. 네네. 저희 연구소의 여러 가지 최근 미국 연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 보직을 맡게 됐습니다. 네, 자 미국 연구센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연구 활발하게 하셨을 텐데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좀 불투명한 이러한 정책 결정 방침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23일 토요일 오후에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당초에는 베이징을 거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하노이로 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곧장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열차를 이용해서 중국을 통과하는 만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의 경로를 본다면 이제 곧바로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차 북미 회담 이전에 중국과의 관계가 도움을 준 측면도 있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괜한 우려를 미국에게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달 전쯤이죠.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상당히 완고하게 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야 이건 시진핑 주석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때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는 피해 보고자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중국을 만난 이후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 이런 언급까지 했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북한으로부터 어떤 서신이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중국 땅을 통과하지만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는 일은 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담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베이징을 들를 가능성도 있겠군요. 아직까지 또다시 열차를 이용할지 아니면 그때는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지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아마도 이번 북미 회담을 마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중국과 의논하기 위해서 북경을 들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북중 우호 조약 6조인가요? 믿음직한 후방과 전방 이런 관계 또 혈맹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 열차를 이용하고 뭐 60시간가량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하노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중국은 이제 미국과는 달리 이제 동맹 관계를 거의 맺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단지 유일한 동맹이 이제 북한인데요.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가 통과함으로써 사실 중국의 이 열차망은 매우 많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이 항상 북한의 뒤에 있다는 면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서도 이제 미국과 만나기에 앞서서 중국이 항상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5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60시간 정도 계속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열차의 동선이 일일이 보고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중국 땅을 그 시간 동안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의 언론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크게 또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열차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특별 열차로 가는 것이 안전이라든지 경호상에는 좀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일단 북한의 지도자가 항공편을 이용해서 해외를 순방한 적이 많이 없고 네. 현재 사정상 항공편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가장 크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비행기가 뜨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경호 측면에서는 불안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북한의 지도자들이 거의 해외 순방 시에는 열차를 이용한 측면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열차가 보통 열차가 아니고 여러 가지 특수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열차라는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1958년 베트남을 방문할 때에도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네. 그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뭐 이건 또 북한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이제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고, 그리고 이제 북한 역시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 시절과 마찬가지로 그 유대 관계를 굉장히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 사회주의 이념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김일성 주석 시절의 그런 느낌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국빈 방문보다 좀 단계가 낮은 공식 친선 방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형평성 때문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아마도 베트남 내부에 의전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 주석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방문을 위해서 26일까지 국가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은 한 2박 이상의 일정을 그 국가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정이 26일 짧게 겹치는 일정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의전 문제 때문에 베트남과의 방문 수준을 국빈 방문에서 공식 방문으로 낮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베트남 주석의 예정돼 있는 외유 때문에 제대로 국빈 방문의 격을 갖출 수 없다. 뭐 이런 네. 이유들이 작용을 했겠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시간 25일 워싱턴을 출발해서 베트남 하노이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뭐 현지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저녁 늦게쯤이나 될까요? 하노이에 도착하는 시간이? 네, 지금은 26일 오후 늦게나 아니면 네. 저녁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시간과 이제 비슷하게 맞추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주석과 어떻게든 만남을 갖는데 그거에 좀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지에서 머무는 시간은 뭐 한 2박 3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26일에 도착을 하면 27일, 28일.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뭐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이틀 일정이 될 수도 있다. 계속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북한과 미국 간의 일정이 최종적으로 조율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실무 의전팀에서도 그렇고 의제팀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백악관에서 준비하는 측에서 이번에 회담이 작년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회담은 하루만 열릴 수 있다라고 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제 이틀에 걸쳐서 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과 같은 형식이라고 한다면 한 6시간 미만의 회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루 이틀 내에 과연 이번 회담의 형식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할 것이냐 아니면 하루 동안 할 것이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하게 된다면 그만큼 뭔가 확실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회의에 임하겠다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견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루 동안 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이견이 좀 정리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반면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과 미국 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이야기한 반면 북한은 미국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관계 정상화에 관련된 조치들은 미국이 응당했어야 될 조치라고 하면서 이번에 북한이 내놓을 새로운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 해제나 완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좁혀질지가 관심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그럼 두 정상이 이틀 동안 회담하면서 정말 끝장 토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끝낸 협상을 단순히 추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일정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말이죠. 일단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폐기, 신고, 검증하는 절차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함께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플러스 알파로서 뭐 지난주 금요일쯤에는 WMD,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미사일 시스템의 동결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스티븐 비건 대표가 지난번에 평양에 들어가기 이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영변 그리고 영변 이외의 지역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변이나 영변 이외의 지역 등이 상당히 이번에 협상의 대상으로 오를 것이 강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두 실무 협상단이 공식적인 입장이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과 미국의 정상 모두 이번에 무언가 더욱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상 합의안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좀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네, 하노이 선언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언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가 반드시 담겨져야 한다. 이게 뭐 미국 언론이고 우리 국내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 일정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지금 가장 미국과 북한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연 이 종착지가 어디냐 하는 점입니다. 종착지는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종착점을 확실히 한 이후에 그 지점에 도달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로드맵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 협상이 더 있을 거라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만 하더라도 이번 회담은 꽤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변 핵시설과 함께 뭐 동창리, 풍계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곳이다, 두 곳이다, 아니다. 뭐 우라늄 농축 시설이 만여 개 시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뭐 동결, 또 해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플루토늄 시설은 겉에서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위성 사진 등을 통해서 어떠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이게 지하에 매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이 감추고자 한다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플루토늄 시설뿐만 아니라 우라늄 시설까지도 원하고 있는 것이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원하겠지만 과연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신고하고 또 미국이 검증 사찰하기까지 할 것인지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현재 하노이로 향하고 있는 북한 수행 단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외교 안보 라인, 김영철, 이수영 부위원장, 이영호 외무상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과 함께 이들과 함께 김평애
네. 내각 등 인사 등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오수용, 네. 네, 경제 문제를 담당했던 네, 당 경제부장. 부위원장인데 네. 이들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번 싱가포르 때와 달리 이번에 두 인물이 그때는 평양에 있었는데 오수용 부위원장이나 김평애 당부부장 등이 이번에 참가된 것은 북한은 이번에 좀 더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북한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에 보다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할 방문단,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난 주말에 당초 서울에 오기로 돼 있었다가 베네수엘라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존 볼턴 보좌관도 수행을 하겠죠? 네, 아무래도 국가안보 보좌관이기 때문에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수행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가 굉장히 긴급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방한 일정은 취소가 된 상황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북미 회담 때는 존 볼턴 보좌관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외교부의 이수영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현재 하노이 현지에 가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막판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을 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도훈 본부장은 지금까지 스티븐 비건 대표와 함께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표도 이도훈 본부장에게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미 간에 어떠한 실무 협상이 오고 가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북미 간의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성급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나름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도 좀 빨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이제 비핵화에서도 큰 진전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이 인정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재 해제나 완화에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을 답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현재 하노이에 모인 전 세계 기자는 3,0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취재진 자체가 서로의 취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열된 취재 경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곳은 북한 실무진 숙소인 영빈관이 내려다보이는 한 건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각국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북한 실무진의 동향을 파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창성 국무위 부장 일행을 태운 차량에 시동이 걸리자 셔터를 누르는 손길도 바빠집니다.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 앞도 하루 종일 숨가빴습니다. 북측 기자들을 태운 차가 서자 안녕하세요. 저희 남해에서 온 기자인데요. 혹시 김정은 위원장 여기 머무십니까? 아무 대답 없이 우리 취재진을 찍습니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촬영하는 겁니다. 의제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비파르크 호텔도 가장 분주한 곳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북미 실무협상장으로 쓰이는 하노이 뒤파르크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취재진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북미 실무협상 대표의 동선을 쫓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요. 이쪽 주차장으로는 양국 대표를 태운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경비도 그만큼 삼엄해져서요. 로비 이외에는 취재진의 접근이 거의 막혔습니다. Can I go? sorry. 미국 측 마크 램버트 부대표는 명함만 건네도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Don't you have a better job to do? 비건 대표가 도착하면 아수라장이 되기도 합니다. 현지에서의 취재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노이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전국 17명 시도지사 가운데 15명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탄했습니다. 빠진 2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5개 시도 광역 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규탄했습니다.
공동 입장문을 통해 5.18 망언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망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국민적 인식하에 우리 시도지사들은 공동의 성명을 채택하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최근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입장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 시장은 지난 16일 광주 시민에게 사과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달빛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용섭 시장은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세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HTTPS로 시작하는 불법 유해 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정부의 지나친 조치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의 작업이 시작되고 이른바 꼼수 접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혜빈, 김태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정부가 HTTPS로 시작하는 유해 사이트 차단을 시작한 건 지난 11일입니다. 시행 첫날 불법 도박 사이트 776곳, 음란 사이트 96곳의 접속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이걸 손쉽게 피해가는 여러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차단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검색해 설치해보니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두 노트북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제품입니다. 이쪽에는 별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쪽에는 인터넷에 소개된 방법대로 우회 프로그램을 깔아놨습니다. 똑같은 음란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봤는데요. 우회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노트북에선 이렇게 바로 접속이 됐습니다. 대부분 유해 사이트의 이름을 가리거나 부분적으로 없애는 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차단 기술을 동원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도구들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걸 100% 완벽하게 막겠다? 그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죠. 방통위는 우회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HTTPS 차단 방식이 유해 사이트를 막는 최선의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HTTP로 시작하는 웹사이트는 IP 주소 같은 데이터가 다 개방돼 있기 때문에 유해 사이트를 검색하면 정부가 이렇게 경고창을 띄우면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HTTPS는 공개된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떤 곳을 접속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인 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가 다 HTTPS로 옮겨왔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되기 직전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사이트 이름이 노출됩니다. 정부는 이 순간을 잡아 서버에 접속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SNI 필드 차단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어디에 접속하는지 정부가 알 수 있다는 것 아니냐.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로 붐비는 홍대 앞에서 시민 200여 명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15% 정도는 찬성, 그리고 나머지 85% 정도는 반대 쪽에 투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이나 그런 사용 정보에 대해서 감청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판단을 해주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전문가들은 현재 조치만 가지고 감청이 이뤄질 거라고 보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정부나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2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이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도 열렸습니다. 방통위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 100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 여러 부분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몇몇 위인들이 주도를 했지만 이에 앞장서서 참여를 한 평범한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러는데 네가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야? 독립운동하려는 친구를 말리던 평범한 백성 박덕배. 우연히 들른 중국집에서 얼떨결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더니 홧김에 던진 도시락은 마침 옆자리에 있던 윤봉길 의사에게 향합니다. 폭탄을 위장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시락, 이 도시락과 물통! 3.1운동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굴곡진 한국사를 되짚은 이 연극은 역사가 기억하는 위인의 활약 뒤엔 평범한 사람들이 보탠 힘이 있음을 재치 있게 전합니다. 시골 물장수로 살다 자전차 타는 재미에 푹 빠진 청년 엄복동은 열등감을 느끼게 하려고 일본이 만든 자전차 대회에서 일본 선수를 제치고 당당히 우승합니다. 정말 죽도록 달리겠습니다. 총칼을 들진 않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또 다른 독립운동의 모습을 되새깁니다. 평범한 이들이 보탠 힘은 기록으로도 남았습니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조선총독부의 판결문엔 머슴과 기생, 구두닦기와 학생 등 3.1운동에 참여했다 감옥살이를 한 보통 조선 사람의 외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아마존 화물기가 미국에서 추락을 해서 탑승자가 3명이었는데 모두 사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마이애미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다가 이제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뚜렷한 사고 원인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잉 767 대형 화물기로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습지대에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당국이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은 탑승자가 생존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 기상예보관은 사고 무렵 휴스턴 인근 지역에서 돌풍과 소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악천후가 사고 원인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도 항공기 관련 소식인데요. 방글라데시에서 두바이로 향하던 방글라데시 소속 항공기에서 여객기 납치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후 4시 반쯤 한 남성 승객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이 승무원의 보고로 이 비행기는 이륙한 지 40여 분 만에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여객기의 승객 143명과 승무원 7명, 전원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납치 용의자는 특공 대원들과의 총격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떠나는 브렉시트 얘기도 좀 해보면 의회 표결을 메이 총리가 또 연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가 현지 시간 24일에 유럽연합과 아랍연맹의 정상회의 참석차 이집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한 말입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이달 26일까지 합의안을 수정하고 또 하원의 승인 투표를 상정해서 늦어도 27일에는 하원의 최종 논의를 맡기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보다 2주 더 미뤄진 겁니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금 탈퇴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스켈레톤의 간판 스타죠. 윤성민 선수가 월드컵 8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윤성민은 올 시즌 8번의 월드컵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모든 대회에서 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시즌 랭킹에서는 러시아의 트레티아코프의 간발의 차로 밀려서 2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탁한 공기, 종일 나쁨, 그리고 내일 남부 나쁨인데요. 한 주의 시작인데 공기가 탁해서 괴롭습니다.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종일 나쁨 단계에 보이겠는데요. 오전 중 충북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보통 수준 회복하겠지만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농도가 높겠습니다. 깨끗한 하늘이 그립습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가 이렇게 소중해질 줄은 몰랐다고 안타까워하셨고요. 좀비 나올 정도로 뿌옇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봄은 오지만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총체적 난국이라고 걱정 가득하시기도 합니다. 마스크는 잊지 않으셨죠?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전현직 경찰관들의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소속 경찰관이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서울 강남경찰서는 결국 이번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 경찰과 업소들 사이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감찰도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원래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었지만 강남서가 수사 주체에서 제외된 겁니다. 역삼지구대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20대 김모 씨의 성추행 사건 등도 모두 광수대가 담당하게 됩니다. 강남서 소속 경찰관이 버닝썬과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강남서가 수사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 광수대는 버닝썬과 경찰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는데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관과 업소 간 유착 여부에 대해서 전국적인 감찰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감찰과 여러 기능을 통해서 첩보 수집을 하고 관련된 의혹을 수사를 해서 유착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경찰과 업체들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수사에서 배제됐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약 범죄의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남경찰서는 수사에서 배제됐고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번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면서 셀프 조사다, 부실 수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겠죠? 네, 강남경찰서 관할에서 일어난 그 김모 씨 작년 11월 24일 날 폭행 사건에 관련돼서 뭐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그다음에 버닝썬 그 측의 성범죄라든가 또 경찰관 유착 의혹이라든가 또 마약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유착 의혹이 지금 일부 정황상 드러나고 있는 해당 경찰서에서 이 수사를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높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부실 수사나 부적절한 수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수사권 부여나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소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그 수장인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이 경찰에 사활을 걸고 이번 그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닌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 초기에는 역삼지구대와의 유착 의혹 정도만 제기됐었는데 현재 보니까요, 뭐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으로 버닝썬의 주요 주주가 참여를 한 적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이제 경찰발전위원회, 소위 행정발전위원회라고 하면 경찰 대상 업소 종사자, 관여자, 운영자는 사실은 그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닝썬 대표라는 분이 사실 버닝썬의 실질적인 투자자다. 소위 42%, 5천만 원의 자본금 중에 2,1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또 10억 원을 이 대여를 해줬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경찰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적절한 신분인가라고 해서 이건 아니다. 근데 경찰 쪽에서는 그 당시 숙박업소인 이 소위 그 르메리디안 호텔의 소유주라는 그 신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버닝썬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라고 하면 위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잘 몰랐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제대로 못했었고 기본적으로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경찰 행정발전위원이라고 하면 혹시 관내에서 유착된 업소라든가 또 대상 업소의 종사자, 관여자, 운영자 하여튼 그 어떻게든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부실한 검증이 아니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분에 대한 어떤 필터링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숙박업소 대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함구를 하면 몰랐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관내 그 정보는 첩보를 제공받아서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현재 이런 버닝썬 사태에 대한 비판을 벗어날 수 없고 또 의혹에 대해서도 혹시 유착이 돼 있는데 어떤 민원창구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도 상당히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강남경찰서는 이번 수사에서 배제가 됐고요. 광역수사대가 맡게 됐는데 광역수사대는 이 뭐 부실 수사에 대한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사실 강역수사대라고 하면 지금 총경급이 단장이고 이 강역수사대가 만약에 경찰서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온적인 수사라든가 아니면 봐주기 수사가 드러난다고 하면 이 총경급 단장을 비롯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지는 본청장까지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국민들,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사건이 경찰에서 종료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볼 때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는 흔적이나 이런 게 의심스러우면 검찰에서 또 직접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건 정말 경찰이 존립이 이어받을 정도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장이 주관해서 이 사건은 광역수사대 단장, 대장 내지는 수사관들이 아마 그 심의를 기울여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걸쳐 경찰과 업체들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고 하는데 자, 이 같은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전직 경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자정 노력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각서를 징수하거나 또 관련된 업소 단속하는 팀에는 정말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또 감찰이 그동안 상당히 첩보를 입수하거나 어떤 제보를 받아서 그다음에 검증을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면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유착되는 부분이 워낙 은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게 노출되지 않았지만 경찰 스스로 이런 자정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인데 경찰 조직 15만 경찰 조직을 나로 인해서 욕먹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광역수사대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보고받고 주재하는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이 발본색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몇 마리의 미꾸라지가 전 우물물을 흐리는 흙탕물을 일으키는 이런 형태가 없어지고 15만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산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자정 노력이 이번 기회를 철저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이 진행됩니다. 마약 범죄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단속이라고 하는데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마약 밀반입, 그다음에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하거나 또 유통한 마약으로 성범죄를 해서 또 성범죄에 그 관련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런 형태의 3단계 범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르텔 형성,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명한 에파드 업체 대표가 구속이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사전에 이런 그 예방 조치뿐만이 아니라 단속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마약이 클럽이다 유흥주점 또 일반인을 상대로 한 그런 어떤 번식 이 자체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막아버리는 형태. 그래서 사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인데 마약 청정국의 이상에 걸맞는 이런 어떤 본질을 이번에 경찰이 전국에 1,063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서 경찰청 차장이 이건 주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13개 정부 부처가 마약류에 관련한 그런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아마 총력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석 달간,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5월 24일까지 이 3개월 동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마약이 정말 발붙이지 못하는 형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웹하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마약이 워낙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뭐 단속하는 게 쉽지 않고요. 자, 3개월간의 특별 단속 기간에는 이 마약 서범들이 조용하게 숨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뭐 특별 단속만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마약 사범들이 말이죠.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대책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현장성, 적시성, 그다음에 은밀성이라는 것 네.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고 또 해외에서 직구로 밀바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제 수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특송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마약 사범,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 세관에서 철저한 마약 수사를 해왔습니다. 조사도 하고 검색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형태고 또 금품이 오고 가는 정황 때문에 이 적발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 마약에 대한 SNS의 유포, 그다음에 이 소위 던지기 수법이라 그래서 1:1 거래되는 하부선이나 상부선 이런 부분들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특송에 대한 직구로 구매하는 이런 마약들. 네. 이게 이제 대마, 코카인, 뭐 엑스터시 굉장히 많거든요. 필로폰, 대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철저하게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성과를 올리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하는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되면서 마약이 이 땅에 발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철저하게 수립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희종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이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태블릿 PC의 조작설까지 제기한 황교안 후보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황교안 후보를 향해 조작된 뉴스를 인용하고 편승했다며 이는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라고 공격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한국당 당대표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태블릿 PC 조작설을 꺼내든 배경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특정한 성향분들한테는 그런 뉴스가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이른바 가짜 뉴스를 황 후보가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편승을 해서 정치적 실리를 취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결격사유입니다. 이런 행보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오 후보의 발언이 나온 뒤 황교안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애둘러 반박했습니다. 탄핵 논란은 자신에게도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호한 발언으로 논란을 비켜가려는 모양새입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우리 토론회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가 돼야 미래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정리 이렇게 다 됐습니다. 정리가 된 뭐가 거를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JTBC 임소라입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 모레니까요.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회담 장소까지 60시간이 넘게 기차를 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오전에는 하노이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밤사이 들어온 소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출국 일정을 트위터로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처럼 역시 내일 늦게 하노이 현지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일정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없는 북한이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먼저 조민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간 25일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시차와 비행 시간을 감안하면 26일 늦게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이틀 전 도착한 1차 때와는 달리 회담 하루 전 도착하는 겁니다.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실무진들이 이미 하노이에 도착한 가운데 고위 관료들의 입국으로 협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세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리적 위치와 국민들의 힘으로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네, 이번에 이 두 번째 북미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높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 성과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4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며 우리 팀은 오늘도 현장에서 로드맵을 진전시키기 위한 길을 내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성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회담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함도 내비쳤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다른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다면서 당일치기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그간 실무 협상을 지휘해온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에 대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 일정표를 끌어내야 하는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들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곧장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베트남 접경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는 어제 오후 2시 중국 텐진을 지났습니다. 이후 열차는 허베이성 바오딩을 지나 스자장을 통과해 달리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남행하는 노선을 택한 겁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중국 지도부와의 만남을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열차는 현재 운행 경로로 볼 때 정저우와 우한, 창산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최단 노선입니다. 열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지만 구간별 선로 사정을 고려하면 오늘 밤을 전후로 접경 지역인 핑샹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하면 김 위원장은 승용차로 갈아타고 하노이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동당역은 현재 김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전면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 경비도 한층 삼엄해진 상태입니다. 또 베트남 당국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당에서 하노이를 잇는 170km 구간 도로에 대해 전면 통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김 위원장은 내일 하노이 도착이 전망되지만 중간에 삼성 공장 등에 있는 박린성 산업단지에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향해 출발한 모습을 신속하게 보도한 북한 매체들이 전한 모습들을 보면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경제 담당 인사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 소식은 전다빈 기자가 전합니다.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회담을 사흘이나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겁니다. 함께 출발한 대표단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이수용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등 외교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동행했습니다. 경제와 인사를 담당하는 당 고위 간부가 포함된 건 다른 점입니다. 내각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 김평애 부위원장과 경제 문제를 챙겨온 오수용 부위원장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회담뿐 아니라 이들에게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직접 천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부인인 이설주 여사는 공식 수행원 명단에선 빠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 형식을 공식 친선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주 목적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빈 방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정부가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등이 제공한 원조 물품 때문에 군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시민 4명이 숨지고 30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베네수엘라 상황, 이재승 기자의 보도로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현지 시간 23일 시위를 벌입니다. 국경 도시인 샌안토니오 델 타치라에서 군 당국이 원조품을 막자 항의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군은 원조품을 받는 자국 시민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고무 탄환이었지만 이를 맞고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시민이 다쳤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은 이웃나라인 콜롬비아와 연결된 다리를 폐쇄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외국, 특히 미국의 원조가 자신을 포함한 베네수엘라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이도 의장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들은 의약품 부족이 커 외국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경도시 우레니아에선 성난 시위대가 버스 등에 불을 질렀습니다. 콜롬비아 측은 베네수엘라 국가수비대 군인과 경찰 23명이 탈영해 콜롬비아로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 국가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맡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유혈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 등이 보낸 구호 물자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받으려는 시민들에게 군 당국이 고무 탄환 등을 발포한 겁니다.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30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할 것을 예고하면서 베네수엘라 전국 혼란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나라 두 대통령 사태부터 짚어보죠. 일단 논란 속에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이 있고요. 야당 지도자이면서 국회의장이었는데 현재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7월 총선 대선에서 그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이 있는데요. 마두로는 대선 전에 그 야당이 장악했던 국회에서 뭐 불신임안 비슷한 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그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헌법을 만드는 재헌의회, 재헌국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헌법에 있는데요. 국회 입장에서는 그 야당이 차지하니까 국회를 무력화한다 그래서 지금 뭐 심각하게 그 서로 그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정치적인 전쟁이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그 베네수엘라 헌법이 굉장히 좀 복잡한 모양인데요. 네. 그 중에서 국정이 마비가 되면은 그 의회에서 대통령을 지명할 수 있다. 임시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하원 의장인 35살의 그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 두 대통령인 것도 그 아주 그 혼란의 그 극치인데요. 국가 전체가 지금 경제의 난이라든지 그리고 그 국민들의 해외 탈출 등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정말 불행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일정을 취소한 것도 바로 이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지금 들여다봐야 될 게 이 베네수엘라 시민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제 그 정권의 마두로 정권의 바로 전임자 그리고 마두로에게 사실상 그 권력을 넘겨준 넘겨준 그런 이제 그 포퓰리즘 정권이 지금 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 속에서는 보면은 석유 산업을 국유하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중동 국가가 아니고 베네수엘라인데요. 그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돈을 마련해서 그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생필품과 식량을 이제 그 공급하고 일부 이제 그 생필품은 그 염가로 제공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이하인. 그리고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은 거뒀습니다. 처음에 50%인 절대 빈곤율이 지금 보면은 그 한 10년 뒤에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가 제대로 지속 가능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하. 지금 뭐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니까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옛날 소련에서 보면은 모스크바가 온통 그 물자가 모자라 가지고 가게 앞에 줄 서는 사람으로 뭐 장사진을 치른 게 1980년대 일이고 그게 한 몇십여 년간 가다가 소련이 무너졌는데요. 어떤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모순이고 한계인데 그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네. 전임 대통령이 우고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이러한 정책을 해왔지만 차베스는 어느 정도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두로는 그러한 능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해서 국민이 심각한 좀 위기에 처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식량과 의약품 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이도 임시 대통령은 미국 등이 보내주는 구호 물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고 마두로 대통령은 이 구호 물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두로로서는 이제 그 해외의 구호 물자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능력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식량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서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국민 전체 평균 체중이 줄어드는 그런 불행한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슈퍼마켓에 물건이 적다는 게 아니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이 구조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 구호 물자, 특히 어린이를 뭐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에게 먹일 수 있는 영양 물질 뭐 세트까지 해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같이 굶자는 지금 그러한 식으로 이제 그 마두로 대통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정치적인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그 같이 굶자, 외국의 지원을 받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줄 정도면 이제 시민들은 어떻게든 이런 구호품이나 식량들을 받고 싶은 거고, 근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총을 쏴서 지금 4명이 숨졌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또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혈 사태까지 번졌는데요. 지금 보면은 군부에 대해서 군부가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는데요. 그 국유화하면은 수많은 일자리를 정권에서 마음대로 이제 낙하산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 낙하산의 핵심들이 군인입니다. 좀 현직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 물러난 군인들을 석유 회사에 보내서 그에게 월급을 받게 하니까 이런 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군인들이 충성을 바치고 있고, 이 구조에서 그 무리하게 절대로 받지 말라고 하니까 뭐 실탄 사격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고무탄뿐만 아니고 그런 지금 그 심각한 사태까지 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아니고 권력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마두로 대통령의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폭력배라고 맹비난하면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개입을 예고하고 나선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군사 행동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뭐 아까 말씀하신 존 볼튼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뭐 노란 패드에다가 기자회견할 때 뭐 콜롬비아의 병력 5,000명이라고 적힌 걸 남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1월 말에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고, 그리고 콜롬비아는 미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입니다. 뭐 옛날 마약과 전쟁할 때 병력도 보낸 나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병력까지 보내면서 할지 아니면 내부 쿠데타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만은 어느 걸 하더라도 한 주권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또 새롭게 그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또 비난이 있을 것이고, 그럼 국민이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또 반론이 있을 것이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몇 명의 큰 위인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머슴과 기생, 구두 닦기 등 당시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우리 이웃들이 보탠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뜨거웠던 이들을 돌아봅니다. 강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야? 독립운동하려는 친구를 말리던 평범한 백성 박덕배. 우연히 들른 중국집에서 얼떨결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더니 홧김에 던진 도시락은 마침 옆자리에 있던 윤봉길 의사에게 향합니다. 폭탄을 위장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시락, 이 도시락과 물통! 3.1운동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굴곡진 한국사를 되짚은 이 연극은 역사가 기억하는 위인의 활약 뒤엔 평범한 사람들이 보탠 힘이 있음을 재치 있게 전합니다. 시골 물장수로 살다 자전차 타는 재미에 푹 빠진 청년 엄복동은 열등감을 느끼게 하려고 일본이 만든 자전차 대회에서 일본 선수를 제치고 당당히 우승합니다. 정말 죽도록 달리겠습니다. 총칼을 들진 않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또 다른 독립운동의 모습을 되새깁니다.
평범한 이들이 보탠 힘은 기록으로도 남았습니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조선총독부의 판결문엔 머슴과 기생, 구두닦기와 학생 등 3.1운동에 참여했다 감옥살이를 한 보통 조선 사람의 외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가 4년 만에 출전한 시범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강정호는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홈구장에서 열린 마이애미와의 시범 경기에서 2회와 4회 두 타석에서 모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강정호는 이번 홈런으로 3루 주전 경쟁에서 경쟁자인 모란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어제 레바논에서 열린 2019 피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2라운드 2조 경기에서 레바논을 84대 72로 물리쳤습니다. 라거나가 25점, 11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김종규와 임동섭이 각각 14점과 12점을 기록했습니다. 대표팀은 뉴질랜드에 이어 지역 예선 2위를 확정한 채 레바논과의 마지막 경기에 나섰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2019 스페인 마스터스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여자 복식 김소영, 공희용조는 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일본팀을 2대1로 꺾었습니다. 혼합 복식 서승재, 최유정조도 이 부분 결승전에서 대만을 2대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복식 김혜린, 백하나와 혼합 복식 최솔규, 김소영조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양희영이 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양희영은 태국 촌부리에서 벌어진 대회에서 최종 합계 22언더파로 이민지를 한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습니다. 양희영은 이 대회에서만 3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지은이 17언더파로 4위, 지은이가 16언더파로 5위에 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뿌연 잿빛 하늘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그중 충북 지역은 특히 오전 중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요즘 한낮에는 두꺼운 외투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어 있고요. 낮에도 일부 남아있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밤부터 영남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 웃돌면서 온화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 대전과 전주 12도, 대구와 광주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10도, 개성이 11도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나쁨 단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간 25일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과 베트남의 시차 등을 감안하면 현지 시간 26일 늦게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가장 빠르게 세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에 실질적이고 진정한 진전을 기대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제 오후에 평양을 출발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는 오늘 밤에는 접경 지역인 핑샹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베트남 동당역에서 차로 갈아타고 하노이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0여 년 동안 서울의 터를 잡았던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시대가 열립니다. 행안부는 한 달가량 진행된 이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 세종이청사에서 첫 간부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합니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